예, 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해서요. 자, 기본적인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할 때 기초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회사 등록 사항입니다. 자, 회사 등록 사항은 주소 변경 시의 처리 방법, 그다음에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한 부분, 소득 구분 이유와 방법에 대한 부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세무사랑 프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소득은 기장을 해야 되는데, 기장을 할 때 주택임대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기타 사업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결손금이나 이월 결손금 공제 여부 때문에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타소득과 통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소득과 통산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소득은 타소득과 통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소득 구분을 32번, 30번, 40번으로 구분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등록하는 과정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등록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판정 기준을 간략하게 보면,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중소기업 판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라고 하는 서식이 없습니다. 없지만 별도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 기준과 규모 기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독립성 기준과 졸업 기준도 나오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독립성이나 졸업 기준은 거의 적용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일단 업종 기준을 먼저 한번 보면요. 다음에 소비성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호텔, 여관, 주점업, 그 다음에 유흥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 밖에 오락, 유흥 관련되는 사업은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주점업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갑니다. 자, 이 주점업을 따지실 때도 업종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표준산업분류를 통해서 주점업을 찾아 들어가 보시면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주점업으로 가서 생맥주 전문점이나 막걸리, 소주빵 이런 데들이 나옵니다. 그런 데들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주점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표준산업분류에서 분명히 주점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들어와 있지만 주점업 중에서 일반 유흥, 무도 유흥만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죠? 해당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업종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 중소기업 업종을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들은 중소기업입니다. 세무사, 전문자격사들 전부 다 중소기업 업종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규모 기준입니다.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에 1에 중소기업 기준 이내여야 됩니다. 평균 매출액은 평균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3년 평균치인데요. 우리 세법을 적용할 때는 그냥 단순 매출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1페이지에 50페이지가 되겠네요. 50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시면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에 대한 규모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제조업 중에 의복이나 액세서리 관련되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부터 23번 도소매업까지는 1,000억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조업으로 해서 음료 제조업부터 그 밖에 제품 제조업, 그 다음에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 800억 이하입니다.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 600억 이하입니다. 우리 세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업 쪽에 들어가죠. 600억 이하 매출일 때는 중소기업 기준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 관련되는 거, 부동산 임대업 관련해서 400억 이하입니다.
개인사업자 우리 기장을 할 때 수익 금액이 400억 넘어가는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없을 겁니다. 거의 흔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규모 기준에 의해서는 대부분은 중소기업 규모에 들어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종만 잘 정리를 하시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적용하는 과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이번 교육과 관련해서 제공해 드린 데이터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1100번에 있는 백두무역 상사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무사랑 프로를 실행을 하신 후에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으로 갑니다. 회사 등록으로 가서 회사 등록 사항 중에 내용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연도와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장 주소와 자택 주소가 있습니다. 자, 자택 주소가 만약에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은 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자택 주소도 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별도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택 주소가 변경이 되었을 때 자택 주소 변경이 되면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주소지 지방세 납세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택 주소를 변경을 하고 나면 하단 부분에 20번에 있는 주소지 동코드가 있습니다. 주소지 동코드를 말풍선을 통해서 조회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주소지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 관련해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확인 후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까지 변경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화면에서 14번 공동사업장 여부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두무역 상사라고 하는 회사가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14번의 공동사업장 여부에 여를 선택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로 선택해서 정리를 하면 나중에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장 구성원별로 안분할 때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가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작성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장은 반드시 공동사업장 여부에서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의 소득구분입니다. 소득구분은 30번 부동산 임대, 32번 주택 임대, 40번 사업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백두무역 상사가 사업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면 회사 코드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사업소득으로 기장을 하시고 하나의 코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기장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있다라고 하면 동일한 사업자 등록 번호로 기장을 하실 때 부동산 임대와 주택임대 사업소득으로 별도로 구분 기장을 합니다. 회사 코드를 3개를 만들어서 별도로 구분 기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 기장하는 이유는 결손금이나 2월 결손금 공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재 48페이지에도 내용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요. 특히 주택임대소득을 기장을 했을 때 결손이 나는 분들은 반드시 구분 기장하셔야만이 40번에서 사업소득과 연계해서 결손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중소기업 여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중소기업으로 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업종 기준과 규모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규모 기준은 개인사업자 대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400억 이하, 40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이나 음식점, 의원,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들 일반적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업종이 아니었던 업종들도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중소기업 여부에 중소기업으로 선택하신 후에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에서는 요 정도 챙겨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영수증 수취거래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장을 하게 되는데, 기장을 할 때 영수증과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보관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는 이 영수증들을 보관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과 재화나 용역에 공급받고, 그죠?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누가 사업자냐라는 겁니다. 사업자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자 여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면 누가 사업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업자 등록 여부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인데,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업자냐 하는 부분인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 수익을 창출하는 자가 사업자가 됩니다. 즉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에 개인한테서 중고자동차를 사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중고자동차를 사는 경우가 많이 달라지죠.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는 사업자입니다. 근데 개인한테 살 때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를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돼야 된다. 소유권 이전은 인도, 양도, 그 다음에 사용 소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유권이 이전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어떻게 이전되느냐 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전이 돼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계약에 의하거나 계약이나 또는 법률에 의해서 이전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공급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요건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대가 지급에 대한 부분도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한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였거나 할 예정인 것까지 들어가고요. 대가라고 하는 개념에는 현금이나 예금이나 또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물로 상계, 교환, 모든 걸 전부 다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적격증빙 받아야 된다. 만약에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자, 사업자의 거래가 모두 충족할 때, 요 네 가지가 모두 충족할 때입니다. 첫 번째가 사업자와의 거래이냐, 소유권이 이전받았느냐, 소유권 이전 방법이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거냐,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할 예정이냐.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니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충족하지 못한다, 요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을 갖춰야 됩니다. 기타 증빙을 갖춰 갖고 입증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2%의 미수취 가산세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영수증 수취 거래와 관련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되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4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영수증 수취 거래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나 이런 부분들은 매입 매출 전표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매입 관련되는 부분으로 적격 증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전표는 그 외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서 적격 증빙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격 증빙을 수취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5월 달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에 전표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적격 증빙 수취와 관련되는 부분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카드 등 사용 여부가 나옵니다. 이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하단 부분에 신용카드 등 2번에 현금 영수증, 3번 0번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구비했다면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부를 선택한 후에 옆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1번 명세서 해당 없음,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4번 증빙불비 원인 입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세서에 해당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55페이지에 보시면 비사업자와의 거래이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명세서에 해당 없음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 재화를 공급받았거나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을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회비,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이런 부분들은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정리를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에 대한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2번에 나와 있는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회식비 100만 원 지출했는데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선택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했다라고 하면 영수증 수취 사업용 계좌 등록 조회 및 등록이라고 하는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이제 계좌 이체를 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계좌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입력된 정보들은 나중에 미수취 가산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팝업창에 별도로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입니다.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명세서 제출 대상 제외 내역입니다. 제외 내역을 보면 제출 제외 자료는 15번부터 35번까지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 소재부터 시작해서 유료 도로 통행료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가산세가 없이 우리 그 소득세법에서 예외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33번에 있는 송금명세서 제출분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교재 57페이지에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를 등록해야 되는데, 송금명세서 제출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송금한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 우리 중개수수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보시면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33번 선택을 하게 되면 별도의 팝업창이 나타나면서 관련되는 중개사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와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등록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수증 수취명세서나 경비 등 송금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챙겨서 하나하나 전표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표를 입력을 하시는데, 자 보시면 그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1, 2, 3번의 사유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은 4번 정빙불비 원인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빙불비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빙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거래 내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공 경비로 인정이 돼서 세무조정에서 부인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빙불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표가 거래가 발생이 될 때마다 전표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재무회계의 장부관리 로마 숫자 2번에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클릭을 해서 F4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게 되면 관련 전표들이 쭉 조회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탭이 미사용 내역 등으로 갑니다. 미사용 내역 등에 가서 작성을 하게 되면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이라고 해서 100만 원이 나타납니다. 요 100만 원이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가산세가 계산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수취명세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시고요. 작성하고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경비 등 송금명세서가 있죠. 자, 적격정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송금 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던 규정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F4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면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요. 자, 요 내용 그러니까 저장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인조정으로 갑니다. 개인조정으로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보면 하단 부분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가산세의 계산서가 있습니다. 가산세의 계산서 옛날 서식인데요. 가산세는 옛날 서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가산세 명세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1번 소득금액 명세부터 시작해서 5번에 가산세 명세가 있죠. 가산세 명세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정빙불비 미수취 금액을 전표에서 불러오겠느냐, 예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정빙불비 관련해서 100만 원 미수취했다라고 해서 2만 원의 가산세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정빙과 관련되는 내용을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가산세 명세에 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과정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세무조정 작업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이게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중요 여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의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심을 두고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세무사랑 프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회사 기본적인 사항과 영수증 수취 관련되는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